밤이라니. 내가 감히 우리 집 안대를 끊을 셈이야? 당장 짐 싸 나가. 눈 내리는 겨울밤, 갓 낳은 딸을 안고 짐 가방 하나만 든 채 쫓겨난 여자. 차가운 대문은 그녀의 등 뒤로 무섭게 닫힙니다. 어두운 시골 주유소, 멈춰 선 차 안. 그녀는 유리에 번지는 흰숨을 보며 차가운 결의를 다집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 고시원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자격증 합격 메모를 붙여놓고 독하게 밤을 새우는 그녀. 시간이 흘러 총무팀 명패를 받던 말단 사원에서 기획이사의 명함을 갖기까지. 그리고 20년 후 자신을 버렸던 시댁의 회사. 그녀는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삼킨 대표가 되어 돌아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담장을 넘어 마당 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제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아기를 꼭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유진입니다. 29,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한때는 사랑받는 며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발밑에는 여행 가방 하나와 젖은 담요 한 장뿐이었습니다. 현관 앞 시어머니 박명자가 팔짱을 낀 채 서 계셨습니다. 짙은 퍼코트를 걸친 그분의 얼굴에는 단단한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더는 우리 집 문턱 밟지 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도현 씨랑. 야, 그 입 다물어. 남자애 하나 못 낳고 무슨 며느리 흉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식구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도현은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도현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 집안 사정, 알잖아. 어머니 뜻이니까.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기의 숨결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이 얼어붙은 마음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눈발이 더 거세졌습니다. 제 결혼은 원래 소박했습니다. 지방대 졸업 후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선배가 도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남자였지요. 가난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회사 일을 그만두고 시댁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우리 집 여자는 집안 살림에 충실해야 해. 시어머니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보고 김치를 담그고 시부모님의 약을 챙겼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지요.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딸이야? 또 딸이래.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회식이 잦아지고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대신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조금만 떨어져 살아요. 내가 일이라도 시작할게요. 그러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셔. 너는 그냥 나가. 눈이 쏟아졌습니다. 집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철문이 닫히는 것처럼 무겁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한 손에는 아기, 한 손에는 가방. 발목까지 차오르는 눈을 밟으며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전봇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소연아. 저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요. 절대 울지 않을게. 입술이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깨웠습니다. 저는 그날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향해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던 삶이 끝났고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불빛이 눈발 사이로 흔들렸습니다. 막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고 탔습니다. 좌석에 앉자 차창 너머로 시댁의 지붕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그 집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더 이상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이기도 해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가에는 미세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 다짐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훗날 제가 다시 그 집의 이름을 듣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눈 내리던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지는 습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보일러가 꺼지고 벽 너머로 옆집의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아기 침대가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틀 위에 얇은 이불이 덮여 있었지요. 소연은 잠이 들면 한참 동안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 숨소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처음 이 방을 봤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가 제일 싼 곳이에요. 보증금 200에 월세 30, 이거 잡기도 힘들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시댁에서 나올 때 손에 쥐고 있던 비상금 전부였습니다. 70만 원. 그게 저와 소연이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계단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고 비가 오면 빗물이 창틀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소연과 함께 잘 수 있는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세입자분, 관리비 좀 빨리 부탁드려요.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너무 미루면 곤란해요. 요즘 경기 안 좋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냉정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천천히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돈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지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관리비, 분유가, 기저귀, 교통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러다간 아무것도 못하겠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울음도 삼켜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이게 29의 얼굴이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졌고 세제 냄새가 몸에 배었습니다. 편의점 일은 아침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연을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뛰어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저녁에 밥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애기가 얼마나 이쁜데. 근데 유진이 너무 무리하지 마.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눈시울을 뜨겁게 했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도시락을 진열하고 바닥을 닦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점장은 무뚝뚝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1씨,
오늘 유통기한 지난 거 하나 있는데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은 주먹밥 하나가 제 점심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 편의점 일이 끝나면 소연을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에 돌아와 재우고 저녁 5시에 다시 나갔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늘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잠이라도 자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 일은 더 고됐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면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주방장은 성격이 급했습니다. 야, 거기. 설거지 좀 빨리빨리 해. 네, 죄송합니다.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듬성듬성했지요. 무서웠지만 걸었습니다. 택시 탈 돈이 아까웠으니까요. 밤늦게 돌아오면 소연은 늘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재워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피로가 조금은 가셨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더 버틸게요. 속삭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면 하루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냉정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유진 씨, 다음 주부턴 나오지 마요. 젊은 애로 바꾸기로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손이 느리대요. 주방장이 그러더라고. 주인은 피곤한 얼굴로 뒷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물기 묻은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그거야 당연하죠. 금요일에 줄게요. 주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업무적인 대화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마지막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해. 그날 밤 저는 시장 골목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번졌습니다. 손에는 반쯤 식은 삼각김밥이 들려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점장이 준 것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손이 느렸을까요? 아니면 아이 딸린 엄마라서 짐이 됐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들어 있는 그 작고 평화로운 얼굴. 그 얼굴이 울음을 막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울면 또 무너질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 노란 포스터가 보였습니다. 온라인 사무관리 교육생 모집. 무료 수강. 수료 후 취업 연계. 노란 종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포스터 앞으로 갔습니다. 손으로 종이를 만지며 글자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무료 취업 연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 소연을 재우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낡은 중고 노트북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것인데 시댁을 나올 때 가방에 넣어둔 게 다행이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방안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교육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강의 목록이 주르륵 떴습니다. 엑셀 기초, 워드 기초, 파워포인트, 회계 실무.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엑셀, 워드, 프레젠테이션. 하나도 익숙하지 않았지요. 대학 다닐 때 과제로 몇 번 만져본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 사람 머리로 만든 거잖아. 혼잣말을 하며 새벽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커피 대신 물로 잠을 쫓았습니다.
카페인은 모유 수유 중인 제게 독이었으니까요. 첫날 밤, 저는 엑셀 기초 강의를 열었습니다. 셀이란 무엇인가? 행과 열의 개념. 강사의 목소리가 조곤조곤 들려왔습니다. 저는 노트를 펴고 하나하나 따라 적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첫 강의가 끝났습니다. 눈이 감겼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그 생각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 일을 마치고 강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혹시 아이를 데리고 와도 되나요? 아, 엄마 교육생이시군요. 그럼요. 조용히만 있으면 괜찮아요. 다른 분들도 가끔 데리고 오세요. 그 대답에 저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응원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모차를 끌고 학원에 다녔습니다. 소연은 강의실 구석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노트에 빽빽하게 필기를 적었습니다. 다른 교육생들은 대부분 젊었습니다. 20 초반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이었지요. 저는 그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기, 아기 울면 어떡하죠? 옆자리 여학생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최대한 조용히 할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착했습니다. 강의 시간 내내 잠만 잤고 가끔 칭얼거리면 저는 밖으로 나가 달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익숙해졌습니다. 유진 씨, 애기 진짜 순하네요. 그러게요. 엄마 닮았나 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강사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유진 씨, 과제 정말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꼼꼼해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취업 가능해요.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사님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엄마들이 제일 강해요.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3개월 뒤 저는 사무보조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사무실은 낡았지만 사람들은 괜찮았습니다. 비정규직이었지만 월급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편의점과 식당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힘으로 번 돈을 손에 쥔 날, 저는 통장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소연에게 작은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분홍색 운동화였습니다. 이건 엄마가 번 돈이야. 우리 둘 다 잘했지? 소연은 아무 말도 못했지만 까르르 웃으며 신발을 만졌습니다. 그 웃음이 모든 대답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무시, 동료의 뒷말, 그리고 편견. 애 딸린 엄마가 일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은 뭐 하세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키워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 이혼하셨구나.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도 아니고 그냥 버려졌다고 말하면 동정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퇴근 후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언제나 피곤하고 조금은 쓸쓸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씨, 야근 가능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있어서. 아, 그래요. 알겠어요. 팀장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게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연을 혼자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 그렇게 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해도 저는 제 자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해. 그게 소연을 지키는 거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도서관에 갔습니다. 소연을 데리고 아동 열람실에 앉아 컴퓨터 책을 읽었습니다. 엑셀을 넘어서 VBA를 공부했습니다. 회계도 독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해? 소연이 그림책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공부해. 소연이도 나중에 크면 공부할 거야. 응. 아이의 웃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습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빗소리가 반지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소연 곁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약속할게요. 다시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엄마가 세상에 보여줄 거야. 여자도 혼자서 해낼 수 있다는 걸. 아니, 여자이기 때문에 더 강할 수 있다는 걸. 그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치 다짐처럼 되뇌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창문을 따라 번졌습니다. 그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보다 결심이 더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시댁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야, 내년이 뭘 안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치던 목소리. 여자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유진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다시 일어서는 여자였습니다. 두고 봐요. 언젠가는. 혼잣말이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일과 공부, 육아를 반복했습니다. 손끝에는 굳은 살이 잡혔고 눈 밑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씨,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진짜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저에게 냉정했지만 제 내면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절망이 만든 불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닫고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이에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훗날 세상을 뒤흔드는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반지하 방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찾아왔습니다. 저는 소연을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일어날 것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엄마의 힘이니까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승민의 서명은 단정했고 그 밑에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다시 펴보고 접어보고 또 펴봤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우리가 함께한 5년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걸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야!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야, 유진아. 이제 그만 나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이제 남도 아니잖아. 시어머니는 턱으로 현관문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냥 나가. 나도, 우리 집도 이제 너 같은 사람 감당 못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애도 못 낳는 게 잘못이지.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제 탓만은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도 병원 핑계 대지 마. 다른 여자들은 다 낳던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야, 유진아. 솔직히 말해. 넌 우리 승민이한테 뭐 해준 게 있어? 밥은 맨날 서리고 빨래는 구겨지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았어. 우리 승민이가 좋다니까. 근데 이젠 승민이도 못 참겠다잖아. 어머니, 저 정말 됐어. 이제 그만해.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돌아서셨습니다. 짐 싸. 오늘 안으로 나가. 그 말 끝에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이혼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짐 2개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겨울밤, 눈발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길가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고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잠시 저를 비추다 사라졌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봐도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눈이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닦아도 또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어디로 가지?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오래 다니던 학원에서도 자리를 잃었습니다. 승민이 이혼 사실을 주변에 흘렸던 것입니다. 애도 없고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더라.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겠지. 그런 말이 돌기 시작하자 학원 원장은 말없이 저를 불렀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앉으세요, 유진 씨.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은 한참 동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네요, 유진 씨. 요즘 학부모들이 좀 예민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원장의 목소리는 미안해 보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사물함을 비우면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책, 노트, 필통. 하나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였습니다. 휴지로 닦았습니다. 면발이 불어가는데도 젓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
젓가락을 놓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고시원 벽은 얇았습니다. 옆방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에서는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야, 유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우리 승민이 너랑 살던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침마다 얼굴 찌푸리고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오기 싫어하고. 어머니, 그게 다 내 탓이 알아?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뭘 잘못했냐고? 넌 아내 자격이 없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애가 이제야 웃어. 너랑 헤어지고 나서 얼굴이 펴졌다고.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마 승민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발목 잡지 마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애가 웃는다니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행이긴 뭐가 다행이야. 넌 정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무튼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지? 네. 그래, 잘 살아.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방 안이 너무 좁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이 올 무렵 저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의 사무보조였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성실히 일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청소를 하고 커피를 끓였습니다. 유진 씨, 그 엑셀 자료 정리 잘했어요. 상사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보는데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키보드를 두드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지만 세상은 쉽게 마음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뒷말이 들렸습니다. 복사기 옆에서 서류를 뽑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이혼했대. 아, 그래서 반지 안 끼고 다니나 보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도 꼬박꼬박 출근은 하네. 뭐 먹고 살아야지. 복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토너 냄새 속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내 일만 하자. 어느 날 거래처 회의 자리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잘못 출력한 것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게 뭡니까? 거래처 담당자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작년 데이터가 아니라 재작년 데이터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상사는 눈살을 찌푸렸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펜이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조용히 저를 보았습니다. 저 직원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 말은 짧았지만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펜을 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유진 씨, 이런 실수는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서류를 고쳐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해.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게.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표를 다시 만들고 검토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자격증, 회계 기초, 사업 관련 서적.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엔 찬 커피와 메모지가 수북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추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장을 넘기고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해. 나한테 남은 건 이것밖에 없어.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책을 덮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길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백화점 입구, 새 가방을 든 시어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보았습니다. 아직도 혼자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 사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제 제 이름으로 살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저도 제 인생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해보려고요. 저는 가방을 다시 메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유진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저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거울 속에 저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에 들어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이곳이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쫓아낼 수 없는 곳.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할 일이라고 적힌 페이지. 하나씩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내일 할 일도 적었습니다. 눈 내리던 그 겨울밤, 쫓겨나던 여자가 이제는 눈 속에서도 길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가진 건 없었지만 제 눈빛에는 분명히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저를 버린 이유를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결심이 저의 첫 번째 희망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이직한 사무실 책상 위에 조용히 명패를 올려두었습니다. 김유진 총무팀. 단정한 글씨가 새겨진 명패를 한참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안정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명패. 이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회사는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구성원들은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러 왔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대표님은 제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경력이 조금 단절되었네요. 내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유진 씨, 이 자료 좀 봐줄 수 있어요?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처음엔 작은 일만 맡았지만 점차 제 정리력과 꼼꼼함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 팀원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다들 저보다 어렸고 활발했습니다. 유진 씨, 점심 뭐 드실래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는 없어요. 골라보세요. 젊은 직원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유진 씨, 그 보고서 덕분에 이번 계약 잘 됐어요. 아,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겸손하긴요. 다 유진 씨 덕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 유진 씨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냥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완벽주의자시네요. 완벽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버스 창가에 앉아 도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작은 안도감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달 뒤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표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한 건 아니지만 이대로면 버티기 힘들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면 월급이 밀리는 거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도 긴장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잃는 건가?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유진 씨가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제가 정리했던 자료와 메일 내용을 토대로 다시 설명드리면 혹시 마음을 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유진 씨, 괜찮으시겠어요? 부담 안 되세요? 조금 떨리긴 하지만 해보려고요. 저는 며칠 동안 자료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남아서 일했습니다. 거래처와 주고받았던 모든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생겼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석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눈이 침침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정중한 메일을 썼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고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문장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기 전에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 손가락이 송신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며칠 동안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메일함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시간마다 퇴근 전에.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포기하려는 순간 알림이 울렸습니다. 답장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죠.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님, 답장 왔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만나자고 하시네요. 대표님이 활짝 웃었습니다. 유진 씨, 정말 대단해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도 기회를 준 거잖아요. 고마워요. 그날 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전날 밤 옷을 미리 꺼내 놓았습니다. 다리미질을 했고 구두도 닦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담당자는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준비한 대안을 보시면 판단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차분히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차트를 가리키며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우려하시는 지점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몇 년 전이라면 눈물부터 났을 장면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담당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일정은 현실적인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내부 검토를 마쳤습니다. 설명 마지막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시 검토해보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오자 대표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요? 잘하셨네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일 알림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최종 승인 메일이 도착한 것입니다. 계약 재개 승인.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메일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됐어, 진짜 됐어. 혼자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 사무실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대표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진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저도 이 회사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유진 씨 축하해요. 고생하셨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환대를 받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 뒤 대표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 씨, 혹시 기획팀으로 옮길 생각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팀이요? 네. 당신의 시선과 태도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요. 이번에 보여주셨잖아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획팀. 제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집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이 비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할 수 있어. 이제는 할 수 있어.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세상을 움직여보자.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원망을 써야 할까? 감사를 써야 할까? 결국 짧은 인사와 함께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웠지만 덕분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겠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과거의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새 살을 입히는 미소였습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편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며칠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유진아. 편지 받았어. 여전히 저를 야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잘 산다고? 혼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 어머니, 전 이제 어머니의 인정이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숨을 삼켰습니다. 뭐? 더 이상 어머니 눈치 보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이니까요. 야, 유진아.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전 제 길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출근길 버스에서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젊은 엄마를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문득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으니까. 버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어둠 속에서도 잔잔히 저를 감쌌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앞으로 어떤 길로 이어질지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명패 앞에 섰습니다. 김유진 기획팀. 새로 바뀐 명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쓰는 하루가.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조용히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표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유진 팀장. 이 안으로 가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느새 총무팀 직원이 아니라 기획팀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고시원 방에서 울고 있던 제가 이제는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쌓인 결과였습니다. 책임이 커졌고 그만큼 신뢰도 깊어졌습니다. 퇴근 후엔 가끔 사무실 불을 마지막으로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만든 자리에서 서 있구나.
형광등을 하나씩 끄면서 텅 빈 사무실을 바라봤습니다. 제 책상, 제 컴퓨터, 제 명패.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김유진 팀장님, 밖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누군데요? 시어머니라고 하시는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셨다고?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문 앞에 한때 저를 쫓아냈던 그 얼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옷도 낡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유진아.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바람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아니야. 그냥 잠깐만. 시어머니는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예전에 맡겼던 서류들이야.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어. 서류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때 급히 내쫓느라 챙기지도 못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낡은 도장, 졸업증명서, 오래된 결혼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나였구나. 참 어려 보인다. 그때는 내가 미쳤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야, 유진아. 솔직히 말할게.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밑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고분고분해야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시어머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너는 그게 안 됐잖아. 맨날 맞대답하고 내 생각만 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도 못 낳으면서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생각했어. 그래서 쫓아낸 거야. 그 말이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에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민이가 요즘 완전히 망가졌어. 매일 술 처먹고 들어와. 회사도 자르고 요새 백수야 백수.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승민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랬지. 근데 너랑 헤어지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유진아. 너 진짜 원망스러워. 네. 우리 승민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큰 회사 팀장까지 하면서 우리 승민이는 백수인데. 어머님,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 아니긴. 내가 떠나서 그 애가 상처받은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야,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뭐? 그리고 승민 씨의 인생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년이 진짜. 내가 감히. 어머님이 그때 저를 내쫓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짐도 못 챙기게 하고 눈 내리는 밤에 쫓아내셨어요. 그건 그때는 그리고 전화로도 말씀하셨죠. 발목 잡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때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매일 울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유진아,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도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승민 씨도요. 야, 유진아. 너 지금 잘난 척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한테 훈계질이야. 너 같은 년이.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서류 감사합니다. 이제 가보시죠. 야, 내가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저는 끝났어요. 저는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유진아, 너 진짜 후회할 거야. 배은망덕한 년.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졸업증명서, 자격증, 옛날 사진들. 결혼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참 어렸구나.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유진 기획팀장.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기업과의 협업이었습니다. 준비회의가 잡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 승민이었습니다. 그는 협력사 이사로 참석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승민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유진 씨, 오랜만이네요. 짧은 인사만 오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승민이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승민이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잠깐이요.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승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덕분에라니.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냥 인사치레예요. 유진 씨, 저 미안해요. 승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요. 엄마 말만 듣고 당신 마음은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그땐 우리 모두 미숙했으니까요.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승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내쫓은 거 매일 후회해요. 이제 됐어요. 됐다니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죠. 승민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네요.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잘 되는 거 보니까 참 다행이에요. 승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요즘 좀 힘들어요. 들었어요. 어머님한테. 그래요? 엄마가 당신한테? 며칠 전에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승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유진 씨, 승민 씨도 힘내세요. 인생은 길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협업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어요. 승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과거의 감정은 이미 닳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으로 마주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저 사람 아는 분이세요?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오래전에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캠프파이어 주위를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자리의 후배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힘들었던 시절 후회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멋지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요. 후배가 웃었습니다. 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 걸렸을 뿐이에요. 별이 쏟아질 듯 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해야겠다. 밤늦게 펜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많이 행복해요. 나답게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일인 줄 이제 알았어요. 잠시 후 어머니의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딸, 참 잘했다. 고생 많았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 속에서 걸어가는 제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끝에 빛이 보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버스는 서울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가방 안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김유진 기획이사. 승진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누가 저를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제 이름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갔습니다. 저도 곧 그들 사이로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발로, 제 의지로. 창밖으로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감싸 쥐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그 말 속엔 지난 세월의 고통과 회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은 평온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사람들, 새로운 관계, 스스로의 노력으로 채워진 삶 속에서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 겨울을 끝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단단하고도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카페를 나섰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사로, 제자리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야, 유진아. 너 진짜 후회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이제 저를 믿습니다. 온전히 완전히.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쓰는 하루가. 그리고 그 하루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